네, 이번 단계는 분석 단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핵심 인자 선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측정 단계에서 선정한 CTQY에 대해서 그 잠재 원인을 전부 찾았습니다. 찾고 분석 단계에서 분석 계획을 수립을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됐다고요? 첫 번째, 시각적 방법. 주로 이제 그래프로 대별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었죠. 그래서 주로 가설 검정, 그다음에 상관 회귀 분석, 그다음에 그 아노바 이런 방법들이 주로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깊숙하게 이런 통계적 방법론들이 학습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제약 때문에 각각의 그 종류와 주요 특성을 알아보는 수준에서 학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주로 미니탭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미니탭을 다운받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그 통계적인 스킬을 함양하는데 가장 그 빠른 첩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정성적 분석 방법이죠. 그 정성적 분석 방법은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MEC적인 원리라고 그랬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그래서 MEC적인 그런 원리에 의거해서 뭐 로직 트리, FTA 분석 같은 거, fault tree analysis 이 뭐 그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5Y,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근본 원인에 귀결되는 그런 두 가지 큰 원리를 이용을 하시면 통계적 분석 방법뿐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바이탈표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인자 선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한 그런 인자로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이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그 인자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면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탈표로 재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놨다. 그런데 어떤 재료가 있는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재료다. 그게 바이탈표로 나온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개선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효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한 연유해야 이게 정말 유효한 핵심 인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의 중요한 활동 명세로는 일단 그 핵심 인자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각 인자별로 위험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의 우선순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사용해야 될 툴로서는 바이탈표 선정, 그 다음에 XY 매트릭스 FMEA를 위험평가 도구나 또는 효과 대 비용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출물은 핵심 인자가 도출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인자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에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아, 이건 핵심 인자다. 결론이 났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래프 분석에서 대단히 두드러진 결과가 있었던 것이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니 그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론을 가져왔다. 또는 상관 분석, 아노바 등등의 그 통계적 방법론에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 입증되었다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가설. 그 중에 뭘 채택하느냐? 채택하는 기준은 P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이탈 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요한 활동은 이와 같은 변수의 리스트,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위험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바이탈 퓨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이탈 퓨를 선정하는 몇 가지 요령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집중화시킨다. 그 다음에 청별해서 접근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식스 시그마 전문가인 블랙벨트의 시각에서 청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블랙벨트는 보통 사람과 종이 다른 그런 새로운 제3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습관이 섞여 있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억지로라도 그걸 분리하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응? 길 가다 누가 바둑돌을 막 이렇게 검정 거 하얀 거 섞어 놓으면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 검은 돌은 검은 돌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길을 가는 사람이 블랙벨트입니다. 응? 집에서 그 와이프가 밥을 해주면 까만 콩, 흰 콩, 흰쌀 여러 가지 그 잡곡이 있으면 그냥 먹지 말고 그걸 하나씩 접시에다 덜어내고 보통 사람들이 아, 밥이 셨네 이렇게 말할 때 그 블랙벨트는 팥이 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별의 힘입니다. 섞여 있으면 절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밥 속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분리해 놓고 먹어보면 아,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청화해서 접근한다가 이게 첫 번째 요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급 방법을 너무 지향하지 말라. 그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해도 될 것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남들이 볼 때 일을 되게 쉽게 해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도 힘겨워 보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을 써되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쉬운 방법이 실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쉽게 힘을 빼고 쳐야 이게 파워가 납니다. 힘을 잔뜩 주면 이 실수하기가 쉬워요. 다음으로는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관이 어떤 결정에 결정적 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히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것이 중요한 인자이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아니라고 나왔어도 끝까지 그것을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어요. 경험에서 과거에 중요했던 사실들은 현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맞습니다. 다만 그런 의구심이 들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고집해도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은
통계적 분석을 할 때 항상 오차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오차를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우연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필연적인 거냐? 우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공부도 안 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이게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졌나?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특별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요번에 나온 시험 문제가 자기가 아는 문제만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운 좋은 경우는 평균 속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오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역시 데이터의 수집량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됩니다. 다음은 잠재인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했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참인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참인자도 몇 가지 기준에 통과해야 바이탈 퓨라고 그랬죠. 즉 비용, 효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인자를 발견하는 그런 전체상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미지화해 놓은 것입니다. Y는 fx.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Y는 fx.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태도는 항상 답은 존재한다. 우리 현재 공정에서의 불량률이 1000ppm이다. 제로 ppm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우리의 매출이 지난 1, 4분기 대비 20% 하락되었다. 그럼 20% 하락이 되지 않을 방법이 있었느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함수 관계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적 분석, 정성적 분석,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 방법론들이 동원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유의한 인자 1, 2, 3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대 8의 법칙입니다. 2,8의 법칙.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총망라했어요. FMEA를 통해서 XY 매트릭스, 그래프, 로직 트리, 통계적인 방법. 그래서 변수들을 총망라했는데 역시 추려보니까 20%에 해당되는 인자가 전체 Y의 80%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견지해야 될 원리예요. 그래서 인자를 줄여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인자, 더 집중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인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인자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순차적 사고와 요소별 사고입니다. 여기서 순차적 사고는 벽돌 쌓아보셨습니까? 아마 벽돌 쌓아본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벽돌을 쌓는 것은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순차적 사고는 일의 순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벽돌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다진다.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한다. 다음에 벽돌을 쌓는다. 여기서 순서가 틀어지면 벽돌을 쌓는다. 그 다음에 땅을 다진다. 이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틀어지면 일의 결과는 거의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소별 사고. 요소별로 사고한다는 것은 벽돌을 쌓는다. 필요한 것이, 올바른 벽돌 쌓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 좋은 벽돌을 골라야 된다. 두 번째, 몰타르의 배합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쌓느냐? 그런 기능이나 이런 성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시기도 중요해요. 완전 비 오는 장마철에 벽돌 쌓아놔 보야 그 다음에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시 하든가 이 뭔가 비닐로 덮고 막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취하려면 한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 사고와 요소별 사고를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도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쁜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나쁜 문제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럭비공 튀는 구조.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계산 방법을 택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석은 문제를 좋은 구조로 확립을 시켜야 돼요. 그 오른쪽이 좋은 구조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루망라한 그런 구조예요. 빠짐없이 일정한 넓이만큼 또 일정한 수준, 시간이 절약된다. 그 사각형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 같은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각 하나의 점이 이게 빠짐없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점이 몇 개입니까? 점이 8개입니다. 8개라는 건 뭔 의미가 있냐면 3개의 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변수가 2가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모든 조합 가능한 가능성을 다 조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자,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변수가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개의 수준이라 그랬죠. 높은 걸 1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1이겠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군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몇 가지입니까? 8가지. 8가지. 즉 각각의 수준이 2개고 팩타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건 8가지의 조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문제 구조가 왜 정육면체냐? 그것은 꼭지점이 8개. 요 좌표를 두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점은 어떤 좌표입니까? 좌표로서 설명을 하면. 자, 요게 3개면 요게 A인자입니다. 요게 B인자고, 요게 C인자예요. A도 낮고, B도 낮고, C도 낮은 요 좌표가 바로 이 정육면체의 최고 하단인 것입니다. 최고 높은 건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다음 높은 거 1, 1, 1이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조합 가능한 것들을 조합해서 실험적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빠짐없이 각각의 팩타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좋은 문제 구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I 단계에 가서 실험적 접근을 할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이탈 퓨 X를 찾아 나서는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근본 원인은 찾기가 어렵다.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 쉬운 것 같으면 벌써 다른 사람이 다 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블랙벨트가 분전이 떨치고 일어서서 회사의 그 일상적인 업무를 그 뒤로 하고 이 프로젝트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최초의 과정에 도전하고 그 끈기 있게 가능한 한 원천으로부터 인풋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즉 매저 단계에서 그러니까 잠재 인자를 스크리닝 할 때 그때 이미 그 다른 인자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소거된 것이 아닌가를 먼저 착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서 너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수록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그 바이탈 퓨가 그냥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산에 가면, 산에 딸기 따러 가면 딸기를 잘 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다니는데 하나도 발견 못 따는 사람도 있어요. 산에 버섯 따러 가면 버섯을 어떤 사람은 잘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낚시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잘 잡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잡습니다. 이게 실력차예요, 실력차. 그래서 전문가는 눈에 잘 띄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눈에 잘 띄는데 초보자일수록 진짜 바이탈 퓨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들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비전문가 속에 언뜻 한마디가 개선에 아주 집중적인 단초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내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장애물이. 그게 기존의 공정을 운전했던 좀 안다고 아는 것이 화를 미치는 겁니다. 식자우환이라 그러죠. 몰랐으면 처음부터 했을 텐데 아니까 미리 이건 아니다라고 제쳐놨던 것. 거기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베이스, 팩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와 사실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모든 결론을 내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로지 데이터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분석적 도구를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이 사람들은 보통 한번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서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심정이 누구나 들어요. 이때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바이탈 퓨는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다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최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원인 데이터 수집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간에 좀 공평하게 업무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때. 우리가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피로보다 상대적 피로가 많아요. 상대방은 편한데 나는 힘들 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상대적 빈곤감.
왜 저 사람 저게 부자인데 나는 이게 가난할까?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똑같은 원리라는 걸 주지를 하시고요. 팀원들이 골고루 이 일의 양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 검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위험 분석인데요. 위험 분석의 하나의 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탈 퓨가 유의하다고 됐는데 왜 이 시점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바이탈 퓨가 개선했을 때 이 정도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를 먼저 타진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이상적으로 해도 초기에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 방법으로는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세웠던 초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통제 불가인자인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날씨를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씨는 비 오는 거 어쩔 수가 없고 눈 오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올 때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 온도를 얼마에 맞춰야 되고 비가 올 때 습도를 얼마에 조절해 줘야 된다. 눈 오고 비 오는 것 자체는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국제 유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계 그 경제, 세계 시장 원리에 맡겨지는 거예요. 환율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사무 간접 부문, 영업, 마케팅, 수출 이런 업무에서 환율,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그 관세 이런 항목들이 X 인자로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그 원인이 되긴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바이탈 퓨로서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바이탈 퓨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이 수반이 된다. 비용이 수반이 된다면 그럼 비용은 얼마가 들고 효과가 얼마가 드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면 또는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상당 부분 잠식된다면 이 안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인자가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다른 인자는 없고 이것은 누가 해도 안 된다. 이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드롭할 것인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분석 단계의 결론을 도출해 보면 현재의 인자는 아무리 개선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20년이 넘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잘 어떻게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도저히 구조로 보나 여러 가지 너무 노후화돼서 아무리 페인트 칠하고 내부에 가능한 요소를 개선해봐야 도저히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부수고 다시 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 퓨 X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양식에 담게 됩니다. 잠재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이것들을 어떤 가설 검정 또는 어떤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통계적 결과 P-밸류가 어떻게 나타났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모든 M단계에서 도출된
잠재인자 리스트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보면 한 칼럼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뭡니까? 챔피언의 성인이라는 그런 난이 추가가 됐습니다. 역시 챔피언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또 회사의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매우 균형적이고 또 넓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 바이탈퓨를 이와 같이 결정을 했더라도 챔피언의 입장에서 보면 실무진의 의사결정이 과연 올바랐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의견의 어떤 피드백이 올 겁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런 인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자들이 누락이 됐군.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인자는 과거에 여러 차례 개선을 시도해 봤는데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개선의 효과가 크게 없더군. 그래서 이번에 이 인자에 대한 접근은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전혀 새로운 접근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세. 이와 같이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경륜이 조언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를 합쳐서 바이탈퓨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석을 마치며 자, 지금까지 조금 전에 봤던 마지막 시트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할 때 문제의 모습과 지금 분석이 끝나고 났을 때 문제의 모습이 뭐가 틀린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때는 대단히 막연했었는데 지금 대단히 명료해졌다든가 뭔가 크다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분석 단계의 안개 속을 거닐던 그 느낌과 지금 분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라면 뭔가 프로젝트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분석의 위력을 경험했는가? 우리 식스시그마에서는 통계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사결정 내렸던 방식 그리고 식스시그마 이후에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렸던 의사결정 방식과의 차이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분명한 차이를 얻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정말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막연한 감으로 원인을 받아들였었다면 지금은 통계적 결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우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단순히 과거에 바라봤던 방식은 문제를 보고 답이 뭘까? 항상 이런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해왔던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설지향적 사고입니다. 가설지향적 사고는 조금 더 문제에서부터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그 이슈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을 세웠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집해야 될 데이터의 모습이 어떤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정밀한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가가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실행을 했죠. 그래프적인 시각적 방식이죠. 그 다음에 통계적, 정성적 세 가지 방식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까지 제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스토리가 형성이 되느냐. 식스 시그마 스토리. 이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식스 시그마 스토리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그 한 발짝 한 발짝 진보되면서 이 한 장 한 장 장표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작성된 리포트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스토리가 딱딱 맞았어야 돼요. 초기에 문제가 뭐였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CTQ는 뭐였다. 그 CTQ의 현재 수준은 얼마였고 그 CTQ의 잠재 원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잠재 원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봤더니 총 5개가 바이탈 퓨 그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분석 결과 총 2가지가 바이탈 퓨, 즉 핵심 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짧지만 그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뭔가 이 그 논리 전개에 그런 그 불연속적인 점이 출현을 한다. 그건 뭔가 간과된 점이 있던가 아니면 너무 보고서가 수다스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스토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군더더기가 없이 이야기가 서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장 한 장 차트로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왜 문제가 야기가 되고 무엇을 개선하면 되겠다는 감이 얻어졌느냐 이런 이야기. 감이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상황이 오면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분명히 나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그렇지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아이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단계에서 더 앞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다 보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미궁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리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기존에 알던 지식 외에 더 찾은 것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분석 단계를 마치고 이제 개선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얻었던 아웃풋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바로 핵심 인자, 바이탈 퓨가 되겠습니다.